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의 양이나 근력, 또 기능까지 모두 감소하는데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지만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한 개인차가 크고요. 증상에서도 걸음걸이가 늦어진다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골절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노인 근감소증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회복을 위한 치료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인공 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서태지의 Take 5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빠지면서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무겁다는 말도 하고요. 물건을 잘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경우 나이 탓으로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화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이병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인 근감소증으로 불릴 만큼 노년기 근력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체 기능은 대체로 30대 전성기가 지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서서히 감소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은 70, 80대가 되셔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노년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정상 노화 과정을 겪으셨다고 판단하시게 되고 네. 이와 다르게 동년배들보다 쇠약하고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은 정상 노화 과정이라 보기는 어렵게 분류해서 신체 기능 및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 들면 다리도 가늘어지고 O자형 다리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근감소증의 초기에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의 둘레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다리가 가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초기 근감소증의 선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자로 종아리의 두꺼운 부분을 측정해서 특정 두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네. 근감소증의 진단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큰 원을 만들고 이 원보다 종아리가 얇아지는 경우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종아리와 허벅지가 얇아지게 되면 전신 근육량의 감소를 반영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O자형 다리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서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O자형 다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의한 다리 정렬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므로 근육량이 감소되었다기보다는 다리 관절의 건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신체 기능 및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근감소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노인 근감소증, 이름으로도 짐작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이전에는 이러한 근육량의 감소, 근력 저하, 신체 기능 저하를 단순히 노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2016년도부터 WHO에서 질병의 분류에 이러한 세 가지 이상을 노인의 근감소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이때부터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근감소증이 노인 낙상이나 장애, 입원율 및 사망률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의료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근감소증이 의학적으로도 질병으로 진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질병이라 정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불편감이나 기능 저하 또는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감소증 또한 정상 노화와 구분을 시켜서 네. 장애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이상 상태로 정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요, 참 이런 근감소증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나 운동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획기적인 약물 치료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당장 이러한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약이 있었다면은 다들 잘 챙겨 드시고 질병이라고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또한 질병으로 분류가 된 것이 2016년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네. 생활체육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에서의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다리가 가늘어지는 현상을 보이면 초기 근감소증의 선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다리살이 빠지는 건가요? 예, 다리살이 빠지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네. 사실 가장 빨리 느끼시는 주된 증상은 본인의 걸음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에는 걸음을 걸으실 때 주변 분들에 비해서 늦지 않았으나 최근에 점차 뒤처지는 경우 또한 계단을 오르기가 점차 벅차지시는 경우에는 네. 본인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 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적절한 진단 과정을 거치셔서 운동과 영양 조절을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걸음 속도가 늦어지고 그렇게 다리뿐 아니라 팔에 힘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근육이 빠지면서 근력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낙상이라든지 사고 위험도 있고 일상의 불편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낙상의 경우가 매우 중요해서요. 네. 2011년도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은 전체 노인의 약 42%가 매년 넘어짐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 중에서 약 3에서 4% 정도는 낙상에 따른 골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낙상과 골절의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유병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감소증의 적절한 관리를 시행하시면 낙상 자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낙상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 경우에서는 낙상 그 자체의 손상보다도 또 넘어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적절한 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시겠네요. 네네, 이러한 이유에서 낙상을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근감소증의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낙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다면 일단 근감소증의 재발을 막고 또 집안에서도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집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많이 치우시고 정리를 잘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둡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걸리셔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있으시면 안경을 잘 쓰시고 좀 밝게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예, 노인들의 근감소증, 이제 노화가 1차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근감소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의 감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네.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의 경우는 몸무게 1kg당 약 0.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 섭취량을 약 키로당 1.2g까지도 올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kg 정도 나가시는 어르신이라면은 하루에 48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안 드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끼에는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고 끼니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끼니를 거르시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고기를 무조건 안 드시는 건 안 좋은 거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섭취와 비례해서 근력이나 근육량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같은 나이대라고 해도요. 근육량이나 근기능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정상 노화와 근감소증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노인분들 가운데 약 10% 정도가 이러한 근감소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내가 신체 기능이 주변인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예방 수칙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그럼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까지는 근감소증에서 허가된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획기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비약물적인 치료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비약물적인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적절히 시행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게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영양 보충, 그중에서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노인들의 근감소증도 치료 시기가 있는 건가요? 치료 시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근감소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언제라도 근감소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방적 수칙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과 영양을 잘 챙기시는 것이 향후 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력 운동과 영양 보충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운동은 걷기로도 충분할까요? 10,000보 이상 걷는 분들도 많기는 하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자기가 운동을 많이 하였다라고 그래서 운동을 뭘 하셨냐라고 여쭤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많이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기로는 걷기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운동량을 충분히 만족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걷거나 느린 속도로 달리는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걷기 자체만으로는 이제 근감소증이나 심혈관계 예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걷기는 사실은 근력 운동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근육량의 감소나 신체 기능의 예방을 할 수는 없어서 물론 걷기 자체만으로도 도움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근감소증이나 심혈관계 예방 같은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노인들의 경우에는 또 너무 무리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운동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짚어주세요. 네, 대체적으로 운동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요. 운동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또는 숨이 찬다, 다른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셔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실 때는 과감히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신체 기능이 다시 이전처럼 돌아와서 다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지속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불편감이 지속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주변의 병원이나 이런 클리닉 같은 데를 내원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저혈당 같은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후에 한두 시간 시점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간식을 항상 지참하셔서 네. 저혈당 증상이 오시면은 보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도 궁금합니다. 눈으로도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겠지만요. 검진을 통해서 확인되는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진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근육량의 감소이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으로 네. 이 두 가지 다른 에너지를 가지는 X선을 신체에 쏘아서 흡수되는 양을 분석을 하고 근육이나 지방량, 뼈 밀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헬스장에서 하는 검사들도 미세 전류를 흘려서 근육량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들은 모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육량을 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검사의 수치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네. 한 가지 검사를 연속적으로 행하시면서 변화량을 비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또 없을까요? 네, 자가 진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살크-F라고 하는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예시는 네. 4kg에서 5kg 정도의 물건을 드는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실내에서 10m 정도 걷기 힘들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지, 네. 그다음에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혼자서 일어나기가 어려우신지, 10개 정도의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우신지, 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넘어진 적이 있으신지 이 5가지를 물어봐서 네.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경우 0점, 아주 어렵거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2점으로 매겨서 총 4점 이상이면은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러한 신체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변의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근감소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근력, 보행 보조,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모두 해당하는 분들도 있나요? 모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서는 많지는 않으신데요. 네. 병원의 요양원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나기의 힘이 악력이지 않습니까? 악력도 평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근감소증의 경우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근력의 감소, 신체 기능의 감소 3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근력의 감소 중에서 가장 측정하기 쉬운 것이 악력이기 때문에 저희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측정하는 방법은 보통은 앉은 자세에서 팔을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악력계를 꽉 쥐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왼팔과 오른팔에 각 3번씩 측정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러한 악력계를 사용하셔서 남성의 경우 28kg, 여성의 경우 18kg이 안 되시면은 근감소증의 기준 중 근력의 감소에 해당하신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호두를 손에 쥐고 굴리거나 작은 기구를 눌렀다 뗐다 하는 연습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악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악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악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전신 근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력을 대표적인 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의 근력이 약하신 경우에 그렇게 상지 악력만 키운다고 해서 근감소증에서 벗어나시는 거는 사실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이 근감소증의 관리에는 큰 상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인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사실 만성 질환이라든지 다른 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빠지기도 할 겁니다. 이런 것들과는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체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서 급격히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네. 급성 근감소증 혹은 2차성 근감소증이라고 하게 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다른 신체 이상이 없이 지속적인 근육량 및 신체 기능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로 네. 만성 근감소증 혹은 1차성 근감소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전자인 급성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운동이나 영양보다는 다른 원인이 됐던 내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만성의 경우에서는 현재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동과 영양을 주된 치료 방법으로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네. 근감소증의 효과적인 운동법,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근감소증에 해당하시는 노인분들의 경우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셔도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클럽에 가서 PT를 받거나 그러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병원에 많이 내원하셔서 배우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배우는 것이므로 주변 재활의학과나 아니면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튜브에 제공되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계단 같은 경우도 좀 난간을 잡고 올라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권유를 많이 드리는 것은 저희 실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천천히 돌리시게 되면은 허벅지 쪽의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시도록 가정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영이나 에어로빅 이런 운동도 좋습니까? 또 노인들 중에는 마라톤을 즐기는 분들도 많던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모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고요. 특히 수영이나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유연성이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실 수 있는 운동들도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육과 근력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근육이나 근력 운동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력 운동은 노년에서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신다면은 큰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악력이나 호두 같은 것보다는 네. 또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가슴 근육, 등 근육, 팔 근육 같은 이런 큰 근육들의 운동을 하시면 좋게 되겠고요. 원래는 중량을 두고 하시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간단한 맨몸 운동, 그래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상지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마트에서 여러 가지 고무 밴드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무 밴드를 활용한 운동들도 노인분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고 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서는 벽을 맞대고 팔굽혀펴기 같은 거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하셔서 이제 한 번 세트를 할 때 10회에서 15회 정도를 하시고 4세트 정도를 해서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운동하시는 근력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숨은 차지만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0분이라는 기준은 하루에 30분씩 하시면 5일 동안 하는 거고요. 네. 하루에 50분을 하시면 3일 이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운동을 시행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운동의 방법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실내 자전거가 가장 안전하고 낙상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수영이나 마라톤 이런 것들도 본인의 신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육과 근력을 키우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들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근감소증, 노인들의 근감소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이병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크죠? 네, 안구 건조증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눈의 눈물 분비량이, 눈물이 좀 부족하게 나오거나 또는 분비된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빨리 증발하거나 그러면 이 안구의 표면,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것을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는 밀폐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습도가 저하되고 환기 부족으로 사실 항상 건조한 환경 속에 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활 환경이 안구 건조증의 발병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도시 인구의 90% 이상이 안구 건조증을 경험해 본다고 응답할 정도로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에게 너무 흔한 질환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건조한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되고요. 질환이나 약물로 인한 안구 건조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병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쇼그린 증후군,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좀 흔하고요. 네. 그리고 당뇨병, 비타민 A 결핍증 등의 질병이 있으면 눈물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또 갑상선 한진증이 오면은 눈이 약간 이렇게 커지거든요. 눈이 약간 튀어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지면 과도하게 눈물이 증발할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면 눈물을 만드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확실하다면 사실 이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또 눈물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 아마도 이 약이 더 흔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약에 의해서 눈물이 마를 수 있는데 항생제라든지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지사제, 스코폴라민 같은 부교감 신경 차단제 등이 눈물을 좀 말리는 약들이고요. 네. 고혈압 치료를 먹는, 혈압약으로 먹는 베타 차단제나 또 수면제, 피임약, 일부 여드름 치료제, 또 일부 항우울제, 마취제 같은 것들도 드물지만 이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약을 복용한 후에 눈에 건조감을 느꼈다면 혹시 약 때문이 아닌가요? 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질환이나 약물로 인한 안구 건조증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안구 건조증이 생길 때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분이 뭘까? 참 사용하면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인공 눈물은 그냥 물은 아니고요. 네. 이 안구 건조증에 자주 사용해도 별 부작용이 없으면서 이게 불편함을 느낄 때, 건조하기 때문에 눈이 뻑뻑하다, 불편하다를 느낄 때 수시로 점안하도록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대표적인 성분이 뭐냐면요. 히알루론산 또는 카복시메틸셀룰로즈 그리고 포비돈 등을 쓰는데요. 네. 이 성분들은 친수성 고분자라고 하는데요. 물과 매우 친하면서 분자량이 좀 큰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들의 특징이 주변의 물을 끌어당겨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해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성분에 따라 또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 효과 지속 시간과 또 점안 시 불편한 정도가 다른데요. 네. 이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성분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함량을 높이면 이렇게 점도가 높아지면 효과는 좀 좋아지는 반면에 약간 눈이 끈적거리거나 시야가 뿌얘지는 그런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다고 많이 들었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네, 적당한 거를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네. 일반 의약품으로 아마 약국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구매 가능한 이 인공 눈물에 주로 쓰이는 성분이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성분인데요. 눈에 넣을 때는 좀 편안하고 거부감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점도가 조금 낮아서 효과 지속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이 제품을 쓰실 때 너무 자주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점도가 높은 제품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예. 포비돈 성분의 경우는 반대로 이게 점도는 좀 높지만 넣었을 때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선호하는 제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이제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도 있지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처방받는 안구 건조증 일반 인공 눈물에는요 주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씁니다. 그리고 처방이다 보니까 워낙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서 0.1%, 0.15%, 0.18%, 0.3%까지 이렇게 네 가지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양하게 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 히알루론산은 또 눈물을 이렇게 잡아두는 아까 고분자, 침수성 고분자여서 잡아두기도 하지만 네. 양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표면에 생긴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은 이제 다 전문 의약품이 대다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농축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싶지만 사실 고농도 0.3%가 가장 높은 히알루론산 농도인데 이 고농도일 때는 눈 표면의 수분을 워낙 강력히 잡기 때문에 이게 정말 드물지만 세포 독성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입해야 합니다. 네. 또 히알루론산 말고 다른 기전으로 처방받는 약이 있는데요. 이 점액층에 문제가 생긴 이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네. 이 디쿠아포솔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인공 눈물을 쓰게 되는데요. 네. 이 성분은 점액층이라면 그 눈물을 잡아주는 점액층의 구성 성분인 뮤신의 분비를 도와서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층이라고 해서요. 눈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증발되지 못하게 위에 얇게 덮어주는 층이 있는데요. 이 지방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카보머, 글리세롤, 글리콜이 성분된 글리콜 성분이 포함된 인공 눈물을 사용합니다. 네. 이 제품은 좀 겔타입이고 약간 뿌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서 자기 전에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였네요. 네, 원인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회용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일회용이라고 해도 양이 좀 많아서 두세 번 정도 나눠 쓰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안약이 이제 작은 용기에 5mm, 6mm, 10mm 정도, 그런 크기가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 요즘에는 전부 일회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게, 약에 포함되었던 보존제의 자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보존제를 뺀 형태의 일회용 용기를 개발하게 된 건데요. 네. 이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가 있는 이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봉한 후에 바로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예. 보존제가 없으니까 자극성이 없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이게 또 단점도 있어서 이미 뚜껑을 딴 후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세균이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번식해서 안구에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약이 남아서 아깝다고 두었다가 재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꼭 한번 바로 개봉한 후에 바로 넣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일회용이다 보니
다회용, 우리 이렇게 병으로 든 것보다는 자극도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분들 또는 나는 자극감에 아주 민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일회용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네. 반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은 아주 소량의 보존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고요. 그럼 얼마나 자주 써야 되냐라고 기준을 알려드리면 네. 보통 안약은 개봉 후 한 달 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달 안에요? 네. 그래서 개봉하고 한 달이 지난 안약은 다 폐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안에 쓸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회용만의 좀 장점이 있는 것이 이 다회용에는 이 사용했을 때 이 시원한 느낌을 주거나 비타민제 같은 눈에 좋은 성분을 좀 배합한 복합된 제제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또 렌즈를 꼭 빼고 써야 하는 제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바깥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봉 후에 바로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던데요. 네. 안약에 미세 플라스틱 논란도 있지 않나요? 네. 이게 최근에 국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개 제품을 분석을 했더니 네. 5개 중에 4개의 제품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안약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게 인공 눈물의 이 용기가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기를 개봉하거나 이렇게 비틀어서 개봉하게 되어 있고 이때 네.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자체가 열과 압력이 취약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들고 다녔느냐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을 좀 조심하셔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인공 눈물 용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마개를 개봉한다. 우리 보통 바로 들고 위에 쪽에 마개를 비틀어서 뜯는데요. 네. 그러지 말고 거꾸로 든 상태에서 개봉을 하고 처음 나오는 한두 방울을 네. 저만하지 않고 버립니다. 네. 근데 여기 연구에 의하면 네. 인공 눈물을 절반 가량을 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했는데 네. 아마 절반을 버리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식약처에서도 그래서 일회용 저만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자른 곳에 요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 전 살짝 눌러서 한두 방울 버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뒤집어서 뜯고 한 방울 버리고 눈에 점안하고 바로 폐기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이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사실 그 한 방울도 아까워서 안 버리시고 또 한두 방울 남은 거를 이렇게 뚜껑이 없는 개봉된 상태로 두었다가 몇 시간 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꼭 일회용은 개봉 후 한 방울 버리고 네. 눈에 넣고 폐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지면 더 좋겠는데 말이죠. 자, 인공 눈물이 필수품인 분들도 있던데요. 내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내성은 다들 걱정하시죠. 우리 몸은 자기가 만들어야 할 것을 바깥에서 자꾸 넣어주면 더 이상 안 만들어버립니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내성인데요. 내성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인공으로 만든 눈물을 자꾸 넣어주면 눈물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인공 눈물은 눈물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 눈물과 똑같게 만들 수는 없고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인공 눈물에 사용되는 성분은
주변의 물을 꽉 붙잡아두는 원리로 증발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네. 눈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걱정하고 물어보시는 분이라면 사실 자기가 남들보다 좀 많이 쓴다라고 느끼시는 분일 거예요. 네. 또는 사용량이 예전보다 자꾸 늘어난다? 건조증이 점점 심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오랫동안 인공눈물을 썼는데도 자꾸 양이 늘어난다거나 잘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눈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내성 걱정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안구 건조증에 처방되는 인공 눈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조한의 별달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